저 아이는 오늘 죽은 것으로 하라. 가문의 수치라던 서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성을 살리게 되었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에 전해지는 야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핏줄이라 부르던 서자를 그들은 절의 고도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12년 후 그 섬에서 돌아온 사내는 도성의 역병을 멈추고 왕실의 비밀까지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해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한양 도성 외곽, 윤씨 가문의 드넓은 기와집에 초여름 볕이 내리쬐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대부인 윤씨가 방 안에서 기침 소리를 두어 번 내뱉으며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도성에서 가장 무서운 권신, 김상국의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서자놈의 존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가문은 끝이요. 김상국이 보낸 서찰에 적힌 말이었습니다. 윤씨 가문이 왕실 부마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그 시절. 첩실에서 태어난 서자 하나의 존재는 가문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약점이었지요. 대부인 윤씨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20살의 청년 현이가 기둥에 기댄 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반쯤 벌린 채 눈빛이 흐릿하고 초점이 없는 모습으로 어릴 적부터 지각이 어두워 가솔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온 그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실 몸에서 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돌이 지나자마자 서슬퍼런 침수를 모르는 무당에게 맡겨졌고 정술이 가까운 혈자리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박혀버린 이후로 아이는 서서히 말을 잃어갔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누구도 그 진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대부인만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현아, 저 바다 건너 섬에 말이다. 내가 좋아하는 진기한 새들이 지천으로 있다더구나. 할미가 특별히 배를 한 척 구해두었으니 오늘 같이 구경 가자꾸나. 현이의 흐린 눈동자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새가요? 그래. 아주 크고 색이 고운 새들이란다. 현이가 굽은 허리를 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돛단배 한 척이 거친 물길을 헤치며 육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배전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요란했고 해풍이 현이의 얇은 무명옷 틈새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현이는 그래도 입가에 옅은 미소를 달고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시즌이 흘렀을 때 배는 거친 자갈밭에 닿았습니다. 어서 섬 안으로 들어가라. 숲속에 새들이 있단다. 현이가 발을 내딛는 순간 대부인의 눈빛이 얼음처럼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뱃사공을 향해 낮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저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현이가 숲속에서 새소리를 쫓으며 한참을 헤매다 다시 해안으로 나왔을 때 수평선 너머로 배의 작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이가 입 안 가득 삼킨 공기를 거칠게 내뱉으며 모래사장을 두 발로 달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하지만 검은 바다는 현이의 목소리를 삼켜버렸고 대답은 오직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 도성의 윤씨 본가에서는 빈 관이 마당에 놓였습니다. 현이가 먼 길을 가다 갑자기 괴질로 죽었구나. 장례를 치르고 흔적을 깨끗이 지워내라. 대부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놓인 빈관을 향해 하인들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무인도의 어두운 해안에서 현이는 차가운 모래밭에 쓰러져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바위에 붙은 마른 해초를 손톱으로 긁어내 입에 넣어도 허기는 가라앉지 않았고, 맑은 물을 찾아 섬을 뒤지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발견했을 때 현이는 짐승처럼 엎드려 들이켰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더 흘렀습니다. 발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사지가 제멋대로 떨렸습니다. 현이가 가까스로 한 발씩 옮기며 섬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울창한 숲을 뒤편 거대한 바위 더미 사이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현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녹슨 철문이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크기의 낡은 철문이 바위와 뒤엉킨 덩굴 아래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문에는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꽃잎 5장이 둥글게 모인 오약꽃 문양. 왕실에서만 쓰이는 그 문양이었습니다. 현이가 손을 뻗어 철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녹슨 경첩이 끊어지며 문이 안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천장이 낮은 돌방이 하나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목함 하나가 쇠사슬로 묶인 채 걸려 있었습니다. 현이가 몸을 숙여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순간 더는 버티지 못한 두 다리가 꺾이며 차가운 돌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마지막 순간, 현이의 눈에 목함 옆에 새겨진 작은 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임술련 왕세자 시의 독살 기록 천하의 눈을 피해 이곳에 봉인함. 현이는 그 글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 그때였습니다. 섬의 반대편 해안에서 약초를 캐던 노인 하나가 돌방에 무너진 철문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백운이었습니다. 한때 내의원에서 수위로 불리던 사내였으나 왕실의 거대한 비밀을 목격한 이후 권신의 칼날을 피해 이 절해고도로 숨어든 지 어느새 10년이 넘은 터였습니다. 백운이 쓰러진 현이를 등에 업고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 깊은 동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백운이 마른 짚을 깔아둔 바닥에 현이를 눕히고 차가운 손목을 잡아 기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백운의 눈썹이 굵게 꿈틀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아둔한 것이 아니다. 정수리에 피가 단단하게 뭉쳐 지혜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누군가가 일부러 막아놓은 것이야. 백운이 낡은 나무 상자에서 길고 날카로운 침구 3척을 꺼냈습니다. 화로에 숯불을 피우고 침끝을 달군 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새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달군 침이 정수리 혈자리를 찌르는 순간 현이의 몸이 파르르 떨렸고, 2번째, 3번째 침이 뒷목 요혈에 박히자 검고 탁한 묵은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백운이 쉴 새 없이 뭉친 혈자리를 두드리고 굳은 근육을 풀어가며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동굴 밖으로 붉은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현이의 거친 숨결이 고르게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이가 눈을 떴습니다. 예전에 흐리멍덩하고 초점 없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맑고 또렷한 눈빛이 동굴 안을 차분하게 담아냈습니다. 현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백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눈에 빛이 드는구나. 어디까지 기억하느냐? 현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억들이 안개 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어머니의 손, 가솔들의 차가운 눈초리,
그리고 바다를 향해 달아나던 배의 뒷모습. 다 기억납니다. 현이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철문 안에서 본 것은? 왕세자 독살 기록. 백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기록을 봉인한 사람이 바로 지금 조정을 쥐고 흔드는 김상국이다. 왕세자를 죽이고 왕위 계승을 바꾸어 놓은 그 자가 진실을 이 섬에 가둔 것이야. 나는 그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쫓겨났다. 그 기록이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김상국은 끝난다. 그리고 죽은 왕세자의 억울함이 풀린다. 현이가 고개를 들어 동굴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살아서 나가야 합니다. 백운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남을 힘을 길러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가르쳐 주겠다. 의술이다. 그로부터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이는 이른 아침 이슬이 맺힌 섬을 누비며 약초를 직접 입에 넣어 씹어보고 혀끝으로 쓴맛과 단맛을 가려냈습니다. 백운이 굽은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인체의 복잡한 혈자리를 하나씩 짚어주면 현이는 밤이 새도록 그것을 외우고 손끝으로 익혔습니다. 낮에는 깎아지른 벼랑 끝에 매달려 귀한 약초를 캐고 밤에는 작은 등불 아래 앉아 백운의 낡은 의서를 거듭 읽었습니다. 손마디에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이고 눈 아래에는 늘 그늘이 짙었지만 현이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3년이 지날 무렵 현이는 약초 하나를 보고도 그것이 어떤 경락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즉각 말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날 무렵 아픈 동물에게 침을 놓으면 하루 만에 회복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8년이 지날 무렵 현이는 백운도 모르던 배합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백운이 처음으로 제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한편 섬에 척박했던 땅에는 현이가 씨앗을 뿌려 키운 거대한 약초밭이 펼쳐졌습니다. 독초와 영약이 구획을 나누어 자랐고 그 사이를 현이 혼자 걷는 모습은 마치 약초들의 주인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등성이 쪽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현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해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높이까지 솟아오른 불길과 그 속에서 칼을 쥐고 달려오는 사병들의 무리가 보였습니다. 조정 권신 김상국의 사병들이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백운의 자취를 쫓던 그들이 마침내 섬의 위치를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병들이 날선 칼을 허공에 세우고 해안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횃불이 마른 수풀에 던져지며 붉은 불길이 산등성이를 넘어 올랐습니다. 현이가 백운의 앙상한 팔을 부축하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스승님, 빨리 제 어깨를 잡으십시오. 백운이 가파른 비탈을 현이에게 기대어 오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냥개들이 풀어지며 날카롭게 짖는 소리가 등 뒤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현이가 멈추었습니다. 좁은 산길 한복판에 서서 평소에는 절대 손대지 않던 독초 더미를 양팔로 한가득 안아 올렸습니다. 그것을 길목에 가슴 높이까지 쌓아 올린 뒤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맹독을 품은 연기가 아래쪽 좁은 산길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도끼를 들이마신 사병들이 무기를 내던지고 눈을 부여잡으며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개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병들이 발을 돌려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현이가 백운을 등에
없고 섬 끝자락 벼랑의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거동이 화를 불렀습니다. 백운이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자마자 바닥으로 붉은 피를 한 움큼 뱉어냈습니다. 10여 년간 알아온 묵은 지병이 단숨에 덧난 것이었습니다. 현이가 바닥에 엎드려 백운의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지금 당장 침을 가져와 막힌 기맥을 뚫어드리겠습니다. 버티셔야 합니다. 백운이 아주 약한 힘으로 현이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려지는 눈빛으로 현이의 맑은 눈동자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입을 열었습니다. 현아, 내 명운은 여기까지다. 백운이 품속 깊은 곳에서 평생을 바쳐 쓴 두꺼운 비전 의서를 꺼냈습니다. 현이의 품에 그것을 깊숙이 쥐어주며 천천히 당부했습니다. 너는 이제 무트로 나가 병든 백성들을 살리는 참된 의원이 되어야 한다. 어떤 지독한 원한 앞에서도 참된 의원의 도리를 저버리지 마라. 천하의 모든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저 철문 안의 기록을 세상에 꺼내라. 복수가 아니라 진실로, 칼이 아니라 의술로. 말을 마친 백운의 고개가 바닥을 향해 힘없이 꺾였습니다. 현이가 꽉 잡았던 손에서 온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동굴 밖거센 파도 소리에 섞여 현이의 오열이 어두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현이는 스승의 무덤 앞에 맑은 물 한 그릇을 올리고 봄이면 풀을 뽑고 가을이면 흙을 다지며 홀로 3년을 더 버텼습니다. 밤낮으로 스승의 의서를 새롭게 연구하고 깎아지른 바위 위에서 혼자 침을 쥐고 허공을 가르며 수만 번의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현이는 세상의 어떤 병마도 다스릴 당의 배합을 스스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철문 안의 목함도 조심스럽게 꺼내 소중히 품 안에 챙겼습니다. 늦은 가을 어느 밤이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불어닥칠 법한 무섭고 끔찍한 폭풍우가 바다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섬 앞바다를 항해하던 거대한 상단배 한 척이 방향을 잃고 암초의 정면으로 부딪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현이가 비바람을 온몸으로 뚫고 해안으로 달려갔습니다. 피를 뒤집어 쓴 채 모래사장에 쓰러진 사람들이 20이 넘었습니다. 현이가 밤새 동굴을 오가며 쉬지 않고 사람들을 업어 날랐습니다. 밤새 약을 다리고 침을 놓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22명이 모두 살았습니다. 상단의 행수가 현이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힘주어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습니다. 은인께서 저희 모두의 목숨을 기적처럼 살려주셨습니다. 제발 이 크고 넓은 은혜를 육지로 나가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현이가 행수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이는 스승의 무덤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의서와 침통을 낡은 보찜에 챙기고 철문 안에서 꺼낸 왕실의 봉인 목함도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12년 만에 현이는 섬을 등지고 육지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조각배가 거친 파도를 넘고 오랜 항해를 버텨낸 끝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큰 포구에 닿았습니다. 상단 행수가 도성에서 가장 넓은 번화가 한가운데 큰 의원을 세워주었습니다. 현이는 단정한 무명옷을 입고 매일 이른 새벽 의원 마당에 먼지를 쓸었습니다.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않았고 돈이 없는 병자에게는 약을 무상으로 내주었습니다. 수년간 두 다리를 못 쓰던 노인이 하루 만에 일어나 걷고 얼굴에 고름이 번지던 아낙네가 두 달 만에 본래 고운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도성 전체가 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름진 비단옷을 걸치고 거드름을 피우며 현이의 의원문을 밀고 들어오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윤씨 가문의 반계 친척 윤진사였습니다. 현이가 본가에서 지낼 때 가장 앞장서서 바보라고 조롱하고 발길질을 해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윤진사가 배를 움켜쥐고 진료실 한가운데 주저앉았다가 의관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의원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자마자 눈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내 놈이 어찌 살았어. 현이가 흔들림 없이 평온한 눈빛으로 윤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티끌 하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현이가 천천히 일어나 윤진사의 굵은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어르신 뱃속에 썩은 피가 가득 차 있어 오늘을 무사히 넘기기 어려운 병증이십니다. 제가 당장 침을 놓겠습니다. 은침 10개가 차례로 박혔습니다. 건붉고 탁한 피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현이가 따뜻하게 달인 탕약 사발을 윤진사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약을 다 드시면 편안해지실 겁니다. 앞으로는 찬데 눕지 마십시오. 윤진사가 약 사발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독한 온역이 조선 팔도를 순식간에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며 길바닥에 쓰러졌고 죽은 이들의 살에는 흉측하고 검은 반점이 돋아났습니다. 도성의 성문이 굳게 닫히고 집집마다 대문에 붉은 칠이 칠해졌습니다. 윤씨 본가에도 병마가 들이닥쳤습니다. 가솔들이 절반 넘게 들것에 실려 나갔고 대부인 윤씨도 전신의 검은 반점이 돋으며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대부인의 갈라진 목소리만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목이 타는구나. 누가 나를 살려다오. 본가의 우두머리 하인이 현이의 의원대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인이 흙바닥에 이마를 지으며 누런 종이 뭉치와 금부치를 현이의 발 앞에 내밀었습니다. 대의원님, 제발 저희 마님을 살려주십시오. 가문의 땅 문서와 금부치를 모두 가져왔으니 한 번만 걸음해 주십시오. 현이가 바닥에 흩어진 땅 문서와 재물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12년 전 대부인이 지키고자 했던 탐욕의 결정체. 자신을 섬에 버린 그 이유가 바로 이것들이었음을 현이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현이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 배군의 마지막 당부가 머릿속에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현이가 바닥의 땅 문서를 집신 끝으로 살짝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 재물은 모두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사람의 목숨값을 받기 위해 의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현이가 침통을 챙겨 들고 과거이지 자신이 버려지던 그 본가를 향해 묵직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리가 내린 본가에 악취 가득한 안채로 들어선 현이가 대부인 곁에 앉아 기맥을 짚었습니다.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침을 놓고 탕을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가래를 받아내고 이불을 걷어내며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두 밤낮이 지나자 대부인의 검은 반점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마침내 대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침통을 정리하고 있는 현이의 옆모습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부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놈이 정녕 살아있는 것이냐? 내가 버렸던 그 현이가 맞단 말이냐?
현이가 원망도 없는 맑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인이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치며 통곡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어서 현이의 발치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내가 죽일 죄를 지었다. 가문의 수치라며 내 핏줄을 짐승만도 못하게 버렸는데 내가 어찌 나를 살린단 말이냐? 현이가 대부인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며 바닥에서 일으켜 앉혔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바다 너머로 다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이 약을 거르지 말고 드십시오.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었습니다. 현이가 방을 나서려 하자 대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뒷모습을 향해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현아, 내가 평생을 빌며 살 테니 제발 이 할미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어찌 나를 볼 낯이 있겠느냐? 현이는 대답 대신 가볍게 목례를 올리고 본가의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의원으로 돌아온 현이가 밤새 연구하여 완성한 온역의 비방을 큰 종이에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떤 약초를 어느 만큼 배합하는지, 불의 세기는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비방이 도성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곡소리만 가득하던 도성거리에 다시 사람들의 발걸음이 살아났습니다. 온역의 검은 구름이 걷히고 도성에 평화로운 아침 해가 솟아오를 무렵 현이는 품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목함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절해고도의 돌방에서 발견했던 그것. 왕세자 독살 기록이 담긴 봉인된 목함이었습니다. 현이는 스승의 당부대로 복수가 아니라 진실로, 칼이 아니라 의술로 살아온 사내답게 그 기록을 사헌부의 정직한 관리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기록에는 왕세자를 독살한 인물과 수단, 그것을 은폐한 자들의 이름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최정점에는 김상국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성이 뒤집혔습니다. 김상국이 끌려가 국문을 받았고 그와 결탁했던 자들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죽은 왕세자의 억울함이 풀리고 오랫동안 뒤틀려 있던 왕실의 한 페이지가 비로소 바로 섰습니다. 며칠 후 화려한 관복을 입은 조정의 사자가 수십 명의 병조를 거느리고 현이의 의원 마당에 섰습니다. 막동 대의원은 들으라. 주상전하께서 그대의 신묘한 의술과 나라를 구한 공로에 크게 감복하시어 내 의원수의 직첩과 넓은 전답을 내리시니 당장 입궐하여 명을 받들라. 의원 마당을 가득 채운 백성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이는 평소와 같은 낡은 무명옷 차림으로 사자 앞에 섰습니다. 천한 몸이 과분한 은혜를 입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저는 높은 자리보다 병든 백성들의 곁이 더 편안한 시골 의원일 뿐이오니 직첩과 재물을 모두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은 평생을 보장받는 영화로운 자리인데 어찌하여 이리도 쉽게 뿌리치는 것이오? 현이가 낡은 침통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술은 권세를 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저를 기다리는 헐벗은 이들이 팔도 강산에 가득하오니 부디 제 뜻을 잘 전해 주십시오. 사자가 더는 권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현이는 의원의 모든 권리와 약제를 행수에게 고스란히 맡기고 어깨에 낡은 짐 하나만 단출하게 둘러맸습니다. 한편 대부인 윤 씨는 가문에 남겨진 넓은 땅과 금부치를 모두 처분해 성문 밖에 구소를 세웠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거친 삼배를 입은 채 매일 새벽마다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뜨거운 죽을 직접 나누어 주며 밤마다 현이가 떠난 쪽을 바라보고 손자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현이는 도성의 화려한 성문을 뒤로하고 구름이 머무는 깊은 산천을 향해 홀로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길가에 쓰러진 어린아이와 어머니를 발견하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아이의 작은 손목을 잡아 진맥하고 길가에서 캔 약초를 직접 입으로 씹어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생기를 되찾으면 그제야 현이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현이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곡소리 대신 생명의 환희가 넘쳐났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조선 팔도의 촐로들은 화로가에 모여 앉아 전설 같은 이야기를 손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절의 고도에서 버려졌으나 하늘이 내린 지혜를 얻어 도성의 역병을 멈추고 왕실의 묵은 진실을 세상에 꺼낸 다음 조용히 사라진 신비로운 대의원의 이야기를 현이가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늠름한 뒷모습이 붉은 노을 속에 섞여 한 폭의 그림처럼 아스라이 멀어져 갔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을 의술로 구원하고 떠난 현이의 숭고한 발자취는 이 땅의 흙과 바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